사기 사건. 자기 사건. 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코인 사건, 코인. 아. 교통 사건. 네. 그다음에 코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강도 살인 사건. 네. 그다음에 건축 사건. 이 5가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김보배 목사님 얼마만큼 이빨이 좋으면 지금 법원에 가서 지금 법정에 세질 사람이 여기 온 것은 김보배 목사님 이게 세다는 거거든요. 있긴 다시 한번 이자 정자 용자예요. 치면 나오는데 서울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졌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를 하는데 오늘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은 우리가 지금 전국 투어를 하는데 마약에 대해서 실제 다뤄봤고 마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초청해서 오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정용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있다가 개업한 지 지금 9년. 마약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마약 수사를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제 기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아니 되는데 잠시만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돼요, 돼. 예, 되죠? 예 마이크 됩니다.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크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신데 저만 같은 사자지만 좀 깁니다. 농담을 해보면 농담으로 한 말씀 하고 시작을 하겠는데 가능한 한 짧게 하겠지만 개업을 한 뒤에 너는 정답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혼을 주로 한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을 했더니 고등학교 친구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 사무실은 이혼 사건 아닌 것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랬습니다. 이혼 사건 아닌 것도 합니다. 검사 생활할 때 한 달에 한 400번 정도 지켜요. 매달. 그러니까 취급하지 않는 사건은 거의 없죠.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마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현실과 마약의 특성 그리고 수사 사례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마약은 지금 의율교에 있는 마약이 한 500여 가지 됩니다. 워낙 합성 마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일이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약을 마약류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포폴입니다. 뭐가 대표적이냐면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마약의 현실적인 특성, 즉 중독성을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건데 마이클 잭슨이 죽은 2009년입니다. 사인이 프로포폴 가다복용이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마약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다른 대마, 히로뽕 다 좋은데 이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지정된 게 201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이 돼서 엄격한 통제하에 병원을 가도 엄격한 의사의 처방하에서만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마약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마약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약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를 하는지 대표적인 경우가 성격이 환각성, 중독성, 그리고 금단 증상 3가지 특성을 보통 마약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말창치를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각, 중독, 금단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인데 담배가 그렇게 좀 담배를 한 25년 정도 피다가 고등학교 때 피다가 끊은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끊기 진짜 힘듭니다. 그게 바로 금단 증상이죠. 중독성이고 왜 필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중독이 문제되는 경우들은 도박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이런데 특히 마약은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데 법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정형, 법에서 형벌 양으로 정해놓은 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은 이제 가장 중한 형인데 그거는 뭐 판매, 제조 중한 처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투약을 하는 게 이제 제일 그 끝에서 투약을 하는 투약사범의 경우 과거 같으면 일단 불구속, 기소유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했는데 지금 단 1회 투약을 하더라도 또 실형이 나갑니다. 실형이 10개월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형도 걸리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한테 사건이 의뢰가 되어지는 단순 투약사범들이 대부분 형을 한 3년 정도씩, 실형으로 3년 정도씩 받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지, 그 전에 마약을 뭘 처벌을 하느냐 법조문을 한번 봤더니 정말 모든,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모든 걸 처벌합니다. 제가 언급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출입, 제조, 매매 알죠. 이런 거 다 포함되겠지만 사용, 재배,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그 다음에 해당 마약 사범들에 대한 장소 제공, 운반 수단 제공,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처벌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어서 그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해지는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걸리면 거의 뭐 예의 없이 구속. 그리고 또 대부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우리 음주운전 가중 처벌하듯이 특정 사안,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범죄는 전반적으로 가중 처벌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마약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비슷하게 조직범죄로 다뤄서 조직범죄로 의뢰되는 순간 이제 조직범죄라는 게 뭐냐면 다수가 유기를 가지고 또 체계를 가지고서 범행에 가담하는 건데 마약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제 밀수를 하거나 제조를 하는 친구들은 눈에 안 보이고요. 이제 드라퍼라고 제가 투약 사범이라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돈도 이제 국부동산 같은 데 보내는데 물건 어디서 왔냐? 무슨 식당, 어디 뭐 거여역에 어디 식당, 뭐 에어컨 환풍구 사이 큰 바구니 여기다 넣을 테니 거기서 찾아가라 하면 이걸 배달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드라퍼라고 해요. 몰래 이제 가서 돈이 주는 거 확인하고 그걸 넣어놓으면 투약자는 거기 가서 가져와가지고 투약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시스템이 뭐 돈거래, 그 다음에 물건 제공, 투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덩어리로 단체로 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면 제일 하범 조직, 제일 그 말단에 있는 가담자도 대부분 구속돼서 원칙적으로 실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프라고 용어를 썼는데 드라프가 뭘까요? 드라프 던져놓는다는 거죠. 이 던져놓는 애들이 많아요. 택배 요즘 배달을 하는 것처럼 마약도 배달을 하는데 워낙 마약을 엄중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드라프를 하실 일은 없지만 젊은 사람들 취업이 안 되도록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샀죠. 단순 배달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을 걸려서 5년, 8년 형을 사는데도 나와서 삶은 단절되고 다시 복귀했을 때 할 일은 없고 다시 또 그걸 합니다. 드라프를 하고 드라프를 하다 보면 투약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친구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물건을 제공받은 히로뽕을 이제 가짜로 바꿔치기 해요. 투약자들한테는 가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 진품은 자기가 챙겨가지고 이걸 자기 따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돈을 이중으로 버는 거죠. 가짜를 팔아서 배달비를 받고, 그럼 진짜 진품은 자기가 또 따로 팔고. 이게 이제 키로 단위로 키로가 보통 한 50만 병 투약할 수 있는 50만 회죠. 키로당 50만 회 정도 투약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공짜가 아니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투약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많은 유형의 범죄들이
생기고 엄단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서 취업난이든 경제난이든 뭐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투약 내지는 마약 사범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죄의식, 나쁘다는 그 죄의식이 없이 다들 이렇게 연루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약 사범들의 보통 그 수법이 뭐냐면 최근에 강남에서 문제가 됐죠. 학생들한테 공짜로 나눠줘. 공짜로 나눠줘서 의존하게 만든 다음에 팔아먹는 거예요. 아주 비싸게 팔아먹어도 다 돈을 지불합니다. 한번 먹어.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이모 배우가 있었죠. 그 양반도 처음 시작은 모르게 공짜로 그러니까 이건 뽕이야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물에 타고 술에 타고 음료에 타고 해서 마시게 하면 노출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 또 의존을 하게 되죠. 의존을 하게 되니 그걸 빌미 삼아서 몇 억씩 뜯어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죠. 이게 바로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할까요? 그냥 막 던져 놓는 거예요. 어차피 뭐 키로단인데 진짜 1회 원래 원칙적으로 투약하는 양이 0.03g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감이 가늠도 안 되죠. 0.03g을 물에 희석시키고 증류수에 희석시켜서 혈관 주사를 하는데 요걸 맛이 어떤가 보겠다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여기에 묻어버리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물이나 음료수에 타서 공짜로 제공하다 보면 고객이 확보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사 실무상 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 경기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한 번 이게 노출이 되면 이제 중단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이제 지자체 경기도의 뭐 지사죠 다들 알만하신 분 그 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사분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이놈 구속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처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 한두 번이지 나오기만 하면 계속 반복적인 범행을 하니까 투약을 하니까 나중에는 구속을 가족들이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구속을 청문했어요. 그만큼 근절이 어려워서 결국은 아버님이 아마 이쪽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약 퇴치 운동을 적극 관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근절 중독에 노출이 쉽고 근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글쎄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주변에 한번 빠진다면 주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래요. 한번 빠진다면 벗어날 수 없는 게 마약의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3년이고 5년이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하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변호사업계의 단골이 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